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지난 회부터 손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어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박하루 최초로 소설책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소설책을 잘 못 읽어요. 우선 소설 하면 길고 또 지루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1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몰입도가 높아서 그런지 첫 책장을 펼치고 그 하루 동안 한 번에 다 읽게 되었던 그런 책이에요.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만약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시간을 되돌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라는 판타지 설정에서 시작되는데요. 틱톡에 소개되어서도 큰 인기를 얻었었죠. 연결되는 인물들, 또 에피소드가 감동을 더 증가시켜주고요. 책을 덮는 그 순간까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답니다. 또 마지막 한마디에 담긴 그 반전들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뭉클하게 했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총 4가지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화 아버지에게의 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정말 다 낭독해드리고 싶지만 한번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화 아버지에게 함께 할게요. 나는 옛날부터 동네의 작은 공무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경멸했다. 공사장 인부였던 아버지는 사시사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올 때도 더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학교 근처 하수구를 청소하거나 수리를 하려고 학교 교정을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학교 친구들이 아버지를 흘끔거리는 게 싫어서 모르는 사람인 척 한 적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도쿄의 유명한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뤄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나 되는 종합상사에도 무사히 취직했다. 하지만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다. 학생 때와는 180도로 달라진 처지에 날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날 저녁 나와 다가노는 하타케야마에게 붙잡혀 회사 근처 술집으로 끌려갔다. 야, 도대체 언제쯤 전화를 제대로 받겠냐, 사카모토? 맞은편에 앉은 하타케야마의 맥주잔이 비었다. 빈 잔에 맥주를 채우려는데 하타케야마의 안색이 변했다. 너 맥주 따를 때 상표가 위로 가야 된다고 했냐 안 했냐? 아, 죄송합니다. 어쩔 줄 몰라 몸을 살짝 틀었다가 바닥이 뚫린 좌식 탁자 아래에 있던 내 발이 그만 하타케야마의 발을 건드리고 말았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그에게 사죄했다. 야, 전부터 계속 거슬렸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좀 그만 좀 하지 그래?
너 걸핏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나오잖아. 짜증나니까 그만 좀 해라 좀. 죄송합니다. 사카모토 귀에 경이 읽기냐? 제 딴에는 웃겼다고 생각했는지 하타케야마가 다가노에게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냈다. 다가노는 손뼉까지 치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줄 수는 없었다. 내가 사는 아다치구의 맨션에 시호가 놀러왔다. 시호는 구직 활동 중에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내 여자친구다. 요즘 둘 다 회사 일에 바빠서 한 달 만에 겨우 만났다. 글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난 다가노 씨의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며 말을 꺼냈는데 눈앞에서 야멸차게 부정당했다. 표정이 일그러진 나는 시호에게 되물었다. 너 지금 다가노 편 드는 거야? 편은 무슨, 다가노 씨 말 맞다나 인맥이 중요한 것도 맞고 또 일을 따내려면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당연하잖아. 시호는 당당하게 말하면서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거렸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시호는 필요 이상으로 똑부러지게 의견을 말한다. 시호는 대형 패션 업체의 종합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나는 입사하고 넉 달 동안 혼난 기억밖에 없다.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잘하는 게 당연한 세계니까. 핸들을 거머쥔 채 사고 내고 편하게 죽어버릴까? 아니면 눈을 감고 10초쯤 핸들을 놔버릴까? 반쯤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조수석에 던져놨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떴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를 계속 무시했더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여보세요? 아버지다. 내가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말이다. 이번 오봉 휴가 때 집에 와서 좀 가르쳐 줄래? 연락 기다리마. 그딴 건 직접 알아봐요. 라는 말이 순간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요즘도 피처폰을 쓴다. 기계와 거리가 먼 데다 경영자로서 능력도 전혀 없다. 그런 무능한 유전자를 이어받아 내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닌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동기들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인사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나도 그만 가보려는데 하타케야마가 사카모토, 너 잠깐 좀 남아. 할 얘기 있어. 라며 불러세웠다. 다들 나간 걸 확인하더니 하타케야마가 회의실 안쪽으로 나를 불렀다. 하타케야마는 뭐가 못마땅한지 얼굴을 팍 구긴 채 바닥에 놓인 간판을 발로 쓱 밀쳤다. 내일 전시정에 걸려고 폼보드에 시트를 덧대 만든 간판이었다. 그런데 가로로 긴 직사각형 중앙이 움푹 파여 있었다. 폼보드가 갈라지면서 글자가 적힌 시트도 쭈글쭈글해졌다. 야, 이거 네가 그랬지? 하타케야마가 내 눈을 부라렸다. 네? 네가 밟았잖아. 아닌데요.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지만 하타케야마는 나를 계속 몰아붙였다. 이런 짓 할 놈이 너밖에 더 있어? 하며 내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때 하타케야마의 오른쪽 바지 끝에 붙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억울하게 쓴 누명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하타케야마 선배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랬다 쳐. 그럼 어쩔 건데? 하타케야마가 태도를 바꾸며 차갑게 내뱉었다. 기가 막혀 입을 다물었더니 그의 입매에 묘한 웃음기가 걸렸다. 너 집에 대외비 문서 가져갔었지? 그건 중죄야. 물론 내가 너를 맡은 사수니까 나한테도 책임은 있겠지만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뭘 몰라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인 걸로 모자라서 대외비 문서까지 밖으로 빼돌렸다고 하면 회사도 더는.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다. 이 간판은 내가 부쉈다고 하라는 거였다. 자기가 이겼다는 양 큰 소리치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분하다 못해 참담했다. 이런 인간이 내 사수라는 사실이. 영업 실적이 탑이라는 이유로 이런 인간을 내버려두는 회사가. 쓰레기네요, 당신. 한마디 툭 뱉어주고 옆에 있던 카탈로그 스탠드에 주먹을 날렸다. 등 뒤에서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무시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벨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평소에도 진동으로 해둔다. 주머니 안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꺼내보니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었다. 문득 뻔뻔함에 가까운 감정이 치솟아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다. 유이치. 스마트폰 너머에서 어머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오늘 아침 탈선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온갖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생각이 마구 뒤엉켰다. 당장 미나미 카마쿠라 체육관으로 오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쇼핑몰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보고 누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유리가 사고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는 듯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 누나 결혼식이 마지막이었으니 아버지를 만난 건 2년 만이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던 탓도 있어 이번 사고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일도 사생활도 궁지에 몰려 마음이 메말라 있었다. 잔혹하게도 온기를 잃은 아버지의 손을 한참 부여잡고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많이 힘들었지? 자세히 보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봤던 남자였다. 손수건을 손에 쥐고 계속 울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학교에 수리하러 왔을 때도 같이 있었다. 다케나카 씨였던가? 유이치 맞지? 마음은 좀 안정됐고? 덕분에요.
아버지 일로 여러모로 폐를 끼쳤습니다. 아휴, 우리 사이에 뭘. 난 부하 직원으로서 네 아버지에게 한두 번 신세진 게 아니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네 아버지란다. 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을 듣자 코끝이 찡했다. 그나저나 유이치 야마노 상사에 다닌다면서? 대단하구나. 아, 네.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넌 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네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건 처음 봤다니까.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얘기를 더 듣고 싶은 마음에 물었다. 그러자 다케나카 씨는 그 양반 매력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고 입을 떼더니 막힘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일단 사카모토 씨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단다. 작년 이맘때였지. 유가와라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매일 밤늦게까지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러 다녔어. 그 중에는 막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는데 사카모토 씨가 중심이 돼서 싹 복구했지.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아버지는 뭐든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단다. 그뿐인 줄 아니? 정도 많았지. 솜씨가 좋으니까 도시로 나갔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야. 나라면 당장 짐 싸서 갔을 텐데 사카모토 씨는 달랐어. 이 동네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다더라고. 우리 회사는 직원이 딸랑 8명 뿐이라서 사카모토 씨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다. 다케나카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부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이고, 사카모토 씨 아들이구나. 나를 보자마자 노파가 손을 덥석 잡았다. 아주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단다. 노파는 쥐고 있던 손을 겨우 놓고 멀리 시선을 옮겼다. 사카모토 씨는 참 자상한 사람이었단다. 화장실 수리하러 왔다가 덤으로 마당 청소까지 해주고 틈만 나면 노인네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그 사람은 내 영웅이었단다. 울먹이는 노파를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버지 장례식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조문객이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잠든 아버지 앞에 줄지어 서서 고마웠습니다 라며 인사를 올렸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속으로 내내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시선 끄트머리에서 웃자란 풀이 바람에 몸을 떨었다. 어릴 때 이 공터에서 아버지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제대로 페달을 밟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버지가 줄곧 따라왔었다. 비가 내리던 날도, 출근했다가 녹초가 돼서 돌아온 날에도 나는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싶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죄해야 한다. 당신도 유령열차 타고 싶어?
사라진 남학생과 교대하듯 세일러복을 입은 여자가 승강장 안쪽에서 내게로 걸어왔다. 너 유령이야? 잘 부탁해. 그녀는 무람없이 반말로 인사를 건넨 다음 익숙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방금 지나간 열차가 지난 3월에 탈선 사고가 났던 그 열차라는 것. 사고로 인해 마음에 맺힌 게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열차로 이 열차를 타면 죽은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녀는 강조하듯 그렇게 운을 뗀 다음 유령 열차에 오르는 데 필요한 4가지 규칙을 늘어놓았다. 하나,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서만 열차를 탈 수 있다. 둘,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셋, 열차가 니시유 이가하마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넷,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만일 열차가 탈선하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한다면 원래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여자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선로 저 너머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리지 않으면 당신도 저렇게 돼. 라며 여자가 짓궂은 웃음을 보였다.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된다면 내일 밤에라도 피해자가 열차를 탔던 역으로 가면 돼. 그리고 자그마한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더니 여자가 눈에 힘을 줬다. 제발 승객을 하차시키는 짓만은 삼가하길. 지난번에도 웬 여자가 죽은 약혼자를 데리고 내리려 했었거든. 나는 마음을 굳혔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한 번만 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숨죽인 니시유가라와 역은 짙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 후드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들여다봤다. 그때 돌연 승강장 일대에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을 표시하던 스마트폰 화면이 느닷없이 오전 10시 23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아침 풍경에 넋을 놓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맨 안쪽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낡아빠진 수첩을 펼친 채 뭐라고 끼적이고 있었다. 거리를 좁히려는 찰나 선로 저편에서 반투명한 열차가 다가왔다. 검은 차체는 속도를 떨어뜨리며 조용히 멈췄다. 아버지가 첫 번째 칸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뒤따라 같은 문으로 올라탔다. 시발역이어서 열차 안이 텅텅 비었다. 열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4인용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니시유이가 하마역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통로 쪽에 앉은 아버지 옆에 다가섰다. 아버지!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나를 아버지가 흘낏 곁눈질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수첩을 낡은 보스턴백에 넣으며 유이치! 하고 웃었다. 아버지, 웬일로 양복을 입었어요? 선체로 묻자 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 나는 너야말로 무슨 일이냐고 물을까봐 나도 볼 일이 있어요 라고 얼른 덧붙였다. 아버지는 웃으며 표정을 풀고 거기 앉으라는 말 대신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탁탁 쳤다. 안 그래도 말랐던 아버지의 몸은 전보다 더 홀쭉해져 보였다. 그래도 기술자답게 팔은 여전히 굵고 억셌다. 팔 근육이 양복 위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오랜만이구나. 면목 없어서 아버지와 눈을 맞추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아버지를 만난 건 2년 전 누나 결혼식이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이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버지와 말을 거의 섞지 않았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 전에 1월을 끝으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서먹해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도 똑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감개무량한 얼굴로 나를 지그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매달 쌀 보내줘서 고마워요. 머리를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하자 원 별말을 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 쌀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그럼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대화가 영 어색했다.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서로 눈치 보는 사이 침묵이 드리웠다. 야구는 지금도 한신 팬이냐? 에노우라 역을 지날 즈음 아버지가 불쑥 내게 질문을 던졌다. 아, 당연하죠. 한신 말고 어느 구단을 좋아하겠어요. 심드렁하게 대꾸하자 아버지가 기쁘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는 둘 다 한신 타이거스의 열혈한 팬이다. 네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였나? 경기장에 같이 시합을 보러 갔었지. 아버지는 팔짱을 끼더니 옛날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갔었죠. 도쿄돔을 자이언츠 팬이 가득 메워서 우리 엄청 기가 죽었었잖아요. 그랬지. 아버지, 그날 경기에서 파울볼 날아왔던 거 기억나요?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에 정통으로 딱 맞는 바람에 맥주가 비처럼 쏟아져서 난리였잖아요. 맞다. 그랬어. 그때 정말 웃겼는데 요즘도 가끔 생각나요. 딱딱했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멀어졌던 아버지와의 거리가 좁혀진 듯해서 마음이 놓였다. 오다와라 조마의 역을 통과하고 나서도 우리는 잡담하며 오붓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열차 안에는 어느덧 승객이 꽤 늘어났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나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회사 일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보통은 일은 할만하냐 하며 물을 법도 한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데다 부모로서 자식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할 터였다. 대화가 끊기고 다시 긴 침묵이 자리를 메웠다. 화제를 바꾸기 좋은 이 순간에도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네 라며 날씨 얘기로 말머리를 돌릴 뿐 아버지는 끝끝내 내게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런 부자연스러운 태도에 나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가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걸 눈치챈 게 아닐까? 그나저나 젊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대뜸 아버지의 입에서 대화와 상관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뜬금없는 그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섰다. 아버지는 내가 회사를 관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게 마음을 써주느라 일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뿐이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부모님 앞에서 호기롭게 말했었다. 난 이 다음에 꼭 성공할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장 자리까지 오를 거니까 두고 보세요. 라고 그랬던 내가 이 꼴이 된 걸 알았다면 보통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야. 라며 한바탕 설교를 퍼부을 만도 하다. 하지만 내 눈앞에 앉은 아버지는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버지는 수시로 부재중 메시지를 남겼다. 마당 손질을 도와달라. 컴퓨터를 새로 샀으니까 사용법을 알려달라. 프로야구 일본 시리즈 입장권이 생겼으니 같이 보러 가자 등 늘 말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전부 나와 만나서 대화하려고 만들어낸 핑계였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졌다. 나 여태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했어요. 이 말을 내뱉고 나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효도를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힘주어 말하는 아버지의 양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고개를 떨군 내 시선 끝자락이 아버지의 거친 손에 닿았다. 주름진 굵은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손은 한 기술자가 최선을 다해 일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손으로 내게 책가방을 사주었다. 그 손으로 나를 대학에 보내주셨다. 거무대 대한 그 손으로 나를 지금껏 키워주셨다. 아버지, 나 말이에요. 눈에 맺힌 눈물을 손으로 쓱 닦고는 아버지 얼굴을 정면에서 빤히 쳐다보았다. 나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아버지 직업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맨날 더러운 작업복만 입고 있으니까 하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구멍에 걸린 눈물을 삼키며 나는 계속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내 생각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울먹이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내게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가슴 앞에서 단단하게 팔짱을 끼고 희미하게 물기가 밴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에요 라고 내뱉자마자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라는 날선 목소리가 날아왔다.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쓸모가 없어. 다시는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주위에 다른 승객이 있든 없든 아랑곳 없이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착실하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들어간 아들인데 뭐가 못났단 거냐? 효도 못해서 미안해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사람이 왜 형편없다는 거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를 호되게 야단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남이 내게 내뱉은 부정적인 말에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나를 꾸짖는 아버지 목소리에는 아들인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더욱이 넌 나약하지 않다. 진짜 약해 빠진 사람은 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법이거든. 넌 강한 사람이야.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되었다. 이 책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더 진한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박하루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남은 시간 더 따뜻한 밤 보내세요. Just like from where it all began, you're more than everything. You're more than everything to me. Make me a promise, tell me you love me, and that you'll never shut me out. To me you're a goddess, baby, let me show you what I'm about. Call me your lover, call me whatever, long as I'm alive. I'll try to be just completely amazing. You're the reason why. Ooh, when you're still down, when the sun is up, when you really had enough, when you really had enough. Know that you always got a friend who was there when it all began, and who'll be with you when it is. I'll be your rock, I'll be your man, just like from where it all began. You're more than everything. You're more than everything to me. Make me a promise, tell me you love me, and that you'll never shut me out. To me you're a goddess, baby, let me show you what I'm about. Call me your lover, call me whatever, long as I'm alive. I'll try to be just completely amazing. You're the reason why. To be just completely amazing, you're the reason why. Hey, yeah. Hey, yeah. Make me a promise, tell me you love me, baby, that you never shut me out. To me you're a goddess, baby, let me show you what